가압류는 묶어 놓는 거, 압류 추심은 빼갖고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제가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뢰인들한테 항상 물어봐.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다가 이때 오셨냐, 아니면 왜 갑자기 회생 신청하시냐, 이걸 물어보면 연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추심당하는 게 무서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추심당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결국에는 내가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보다는 추심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어 드렸지만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이 추심,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나 압류 추심, 그 다음에 압류 및 전부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찍어 드리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에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한 두세 개 찍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법적인 어떤 절차가 가압류,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요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들을 하나씩 찍어 드릴게요. 저희 회생의 고수는 유튜브, 카페, 블로그, 카톡, 전화,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고,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돼요. 추심의 단계는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문자가 와요. 문자가 돈을 하루만 안 내도 문자는 오고요, 그 다음에 한 2, 3일 안 내면 전화가 오겠죠.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방문 추심을 하겠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다음에 방문 추심을 해도 안 갚는다,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뭐 그러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내용증명이 날라올 거예요. 뭐 등기가 날라오거나 내용증명 날라오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는 진짜 지급명령이 접수됐다고 사건 번호가 날라올 거예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차전 뭐 12345 채무자 김민성님에 대한 법적 절차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날라온단 말이지.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이 날라올 거예요. 결정문이 날라오면 무조건 이해하라 그랬어요. 뭐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시작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압류 어디 하겠어요? 가압류 어디에? 그냥 통장 가압류 하겠죠. 부동산에 가압류 하거나. 근데 부동산 가압류는 물론 이제 겁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걸 누구한테 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통장 가압류 같은 경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대출이 기한이익 상승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되게 겁을 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보세요. 압류랑 가압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통장에 압류됐어요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통장에 압류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생각보다. 뭐냐면 압류라고 하는 거는 집행권한이 있어야지 압류 추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통장에 압류됐다라고 적어 놓는 건 통장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장 가압류를. 가압류는 뭐냐, 보세요. 내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 채무자한테 돈을 좀 받아와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받아오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절차 중에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버리고 통장에 돈을 안 넣고 현금으로 갖고 와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걸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시기에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를 시켜놓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고 추심을 해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묶어놓는 거, 임시적인 조치, 그 다음에 압류 및 추심은 실제로 빼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집행권한은 아시죠? 지급명령, 그 다음에 공정증서, 그 다음에 판결문,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추심 단계 거치고 법적 절차에 들어오면 지급명령 날라올 텐데 지급명령 이의하면 확정이 안 되니까 일단 냅두고 그러면 통장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압류를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일단 말씀만 드리면 가압류 이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해방공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가압류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 안 갚아가지고 채권사가 나한테 내 통장을 가압류인데 이해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내가 이미 갚았거나, 그죠? 왜냐면 가압류는 채무자한테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돈을 갚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채권이 뭐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가압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취소는 가압류 취소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요건들이 보통 취소는 거의 써먹지 않아요. 대부분 좀 포괄적으로 가압류 이의를 해가지고, 근데 가압류 이의하면 신문길이 잡힌단 말이죠. 그럼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채권자 이러한 가압류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해방공탁은 뭐냐면 내가 가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돈 빼돌릴까봐 이 돈을 묶어놨는데 이게 가압류가 돼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나는.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공탁소에 맡겨놓을 테니까 내 통장은 묶지 마라 이거거든요. 아니 그 맡겨놓을 돈 있으면 갚으면 되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법적인 절차는 있는 거예요.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해방공탁 있는데 일단 가압류가 뭐 언제 되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채권자가 언제 내 통장을 묶을 것이냐는 정해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각 채권사의 홈페이지에 추심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조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사내 내규 같은 걸로 있더라고요.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보통 연체 한 달 이후에, 그 다음에 가압류 같은 경우는 연체 2달 이후에, 대부업체 이런 데들은 보통 연체 보름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이후에 가압류한다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뒤늦게 일어나고 심지어 가압류가 잘 하지도 않아요 채권사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내가 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소명을 하면 간단하게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할지 말지를 채무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가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이 있음을 법원에 입증을 해야 되고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고 통장 가압류가 꼭 필요한 이유도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압류에 대한 보정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이의를 하면은 채권사가 또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탁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압류는. 그죠? 이 공탁금이 통장 가압류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 간 했을 때는 보통 20% 정도 현금 공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억을 묻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공탁소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부업체라든가 개인들은 소송으로 갈 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해놓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저희도 민사사건을 수임을 하면 가압류 먼저 하고 본안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가압류가 일찍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금융권 채무만 거의 대부분이다, 대부업체는 없다라고 하면 사실 한 2, 3개월 지나도 지급명령에 날라오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인데 가압류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통장에 묶일까 뭐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채무자를 위한 또 채널이니까 가압류를 할 때는 통장을 특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법원에다가 요 김민성이가 돈을 안 갚으니까 김민성이가 갖고 있는 통장 싹 다 묶어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김민성이가 갖고 있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뭐 이런 거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1금융기관이 아닌 데에 돈이 있으면 가압류가 될 확률이 조금 낮아요. 만약에 저희가 기업 하나 뭐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뭐 농협 뭐 하고 해서 가압류 한다고 한 20개 은행을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뭐 포괄적인 이런 가압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 뭐 10개 내외로 5개 내외로 그 가압류 채무자를 뭐 제3채무자를 줄여서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압류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근데 실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